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작 박사님 다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덤덤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본인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이론적으로 콕 집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 나라의 의미를 보면은 이 한자로 나라 네. 국이잖아요. 그럼 나라 국은 이 땅이 있다고요. 네. 땅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그리고 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게 창과 아니에요. 네. 창으로 보호를 하고 담을 쌓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방 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 안보라는 기능이 국가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문명이 발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성을 쌓잖아요. 그리고 성을 쌓고 보호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은 주민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그게 국가의 가장 기초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덤덤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북한에다가 뭐 퍼주고 뭐 하고 그거 하지 말자는 의미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얼마 전에 북한이 최근에 유도탄 뭐 미사일 쏘고 그런 것이 8천억, 거의 1조 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조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왔더라면 지금 북한의 그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발사 비용만 아껴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국민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뻥뻥 쏴대고 있잖아요. 그거 안 쐈으면 충분히 북한 주민들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다가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는 북한에서 전술 핵을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이 전술 핵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핵무기는 비대칭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무기니까요.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보호라는 건 뭐예요? 우리 때리면 너희도 때린다는 게 보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Best defense is offense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공격력을 갖출 때 방어력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공격력이 없으면 방어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모든 스포츠가 네. 모든 그렇습니다. 스포츠나 최선의 모든 수비는 인간관계가, 공격이다. 모든 관계, 국가관계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격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핵무기, 전술핵 가지고 한국을 위협할 때 우리가 대응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로서 기본이 안 갖춰졌다는 거 아니에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니까요. 아니, 국가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 국민을 보호한다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땅 위에 집을 짓고 창으로 무장을 하고 담을 쌓는 게 국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정부가 대통령이 보호를 해줄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건 정부도 아니에요. 그건 국가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국가라는 것의 가장 기초 개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 이영작 박사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건 전혀 과격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네. 거고, 그런 정보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동시에 안 나타난다는 거 없어요. 그 언제 또 우리가 북한에 팔려 넘어갈지 몰라요. 지미 카터가 인권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니까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소련한테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그런 대통령이 그 사람이 만약에 4년에 끝나서 망정이 이제 8년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8년 했다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도 북한을 공격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최고 기초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IAEA에서 탈퇴를 하든지 NPT에서 탈퇴를 하든지 하고 우리도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네.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을 하니까 파키스탄이 바로 파키스탄이 개발했습니다. 개발했죠. 근데 인도는 왜 개발했어요? 중국이 개발하니까 인도가 개발했고 인도가 개발하니까 파키스탄이 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뭐 어쩔 수 있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자위권 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파키스탄도 역시 그 자위권 우리도 발동이라고 마찬가지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못해요?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 우리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북한으로부터 100%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앞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나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이 안 나타나는 걸 누가 약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이 과연 북한이 남한에다 핵무기를 위협을 할 때 미국이 그러면 북한에 핵무기 던지겠느냐?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뭐 알 수 없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최악을 가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 돼요. 핵무기 가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당장 갖는다고 하면 좀 그거 하니까 7차를 한다면은 우리도 핵무기 개발한다. 조건부로 네. 북한이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하면은 우리도 우리는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겠다. 착수하겠다. 우리 현재 가진 기술로는 2, 3년에서 3, 4년이면 다 완성된다.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그런가 하면 핵무기의 핵심은요. 기폭장치예요. 기폭장치를 만들어서 이 기폭을 터뜨려서 이 온도와 압력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플루토늄의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고 그 핵 분열 반응이 또 컨테인 돼가지고 그게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데나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소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 가지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핵심은 기폭제거든요. 기폭하는 기기. 그건 뭐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경제 제재인데 누가 경제 제재? 미국.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건 미국의 경제 제재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다면 한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겠지만 다른 나라 경제 어려워지지 제재는 어려워지지 않아요. 미국은 경제 제재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도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대만이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법한 게 아니에요. 자유권 행사하잖아요. 인도도 핵무기 가지고 있죠. 미국이 제재하나요? 제재 안 안 하죠. 코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같이.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한다 그래도 미국의 경제를 생각해서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체면은 세워줘야 되지만 그게 무서워서 핵무기 개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7차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핵무기 개발한다. 그거를 지금 선언해야 돼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커다란 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치인이 아니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시야는 극도로 좁을 거예요. 세계를 보는 시야도 좁을 거고 남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하는 거고 자기 고유의 시야를 가지고 보는 건 달라요. 그렇지만 내가 윤석열한테 바라는 거는 강력한 안보, 국방안보. 강력한 국방안보는 우리 힘에서 나오고 한미동맹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한미동맹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3, 4년 만에 만들어 버린다. 그럼 미군이 3, 4년 내로 철수한다. 철군 못해요. 철군하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건 지금 한 2만 몇천 명 있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필요해요. 또 그 사람들 철군시키려면 비용도 필요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는 명분이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핵무기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여기 머문다.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미국이 반대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침략하는 순간 우리는 핵무기 개발한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도 그게 거꾸로 온 거예요. 한국이 가지면 일본도 갖고 네, 바로 타이완도 바로 네, 핵무장을 하겠죠. 거의 기술 수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다가 너 핵무기 침략하는 순간 너희는 우리하고는 끝이야. 그리고 너희 국경 봉쇄하고 아무것도 들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못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오늘이라도 7차 핵 실험하는 순간 한국은 핵무장으로 들어간다. 그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미국의 핵무기를 전술핵을 갖다 놨더라도 그걸 백악관에서 단추를 안 눌러주면 쏘지를 못한다고요.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에 백악관이니까요. 백악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무기가 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핵 우산도 어딘가 구멍이 뚫릴 수 있다. 구멍이 있어요. 우산 안 펼치면 비 맞아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존재를 위해서 또 국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7차 핵실험하는 순간 우리는 핵무기 개발한다.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70년대 중후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시도했던 것은 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때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했다라기보다는 그거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제 못한 거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높은 위상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10대 경제 강국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도가 핵무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미국이 어쩌지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도보다 경제가 더 커요. 그런데 미국이 인도를 제재하지 못했고 파키스탄을 제재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더 큰 경제 대국이고 우리가 훨씬 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 어떻게 제재하겠어요? 그렇게 보자면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데, 그렇죠. 시인도 긍정도 아니 그건 부인도 안 가지고 하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IAEA를 들어가지 않아서 인스펙션 자체를 받지 않잖아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가졌다가 자체적으로 폐기했다고 대통령이 공식 선언을 글쎄 했습니다. 남아 연방은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불량 국가한테서 즉각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량 국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러시아도 불량 국가고 시진핑도 불량한 지도자의 불량 국가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불량 국가를 다 우리 몸 위로 이렇게 부닥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미군이 트럼프 같은 사람 나타나 8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중국도 우리를 우습게 못 보고 러시아도 우리를 우습게 못 보고 북한도.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은 일단은 북한이니까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로 선언을 하면 하면은 국제사회가 이렇다 할
뭐 하기를 못하겠네. 그렇죠. 7차 하면 우리도 한다. 그러니까 7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언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그건 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고 만약에 하면 우리도 이제 말대로 해야죠.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바로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반 수단도 그렇죠.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럼 거나 다 마찬가지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을 내가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 수준을 충분히 돼요. IAEA 등 국제기구를 탈퇴하기 위해 NTP, 네. 네. 뉴클리어 Nuclear Non-Proliferation 트리트먼트 네. 트리트먼트. 그런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때의 후폭풍은 뭐 그렇게 그것도 크지 않을 아니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있더라도 그러니까 인도가 NTP 탈퇴하고 핵무기 했지만 지금 인도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실질적 제재를 못하죠. 못하죠 지금. 네. 이란은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고 이란은 일종의 옛날에 그 불량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불량 국가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량 국가들을 NTP나 IAEA가 불량 국가로부터 선량한 나라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유엔도 불량 국가로부터 그 선량한 나라를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도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WHO도 마찬가지예요. WHO도 중국 같은 나라에 돈 받아먹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주의 정치학자 중에는 유엔은 말하자면 정치적인 농담이다라고까지 혹평하는. 근데 아무튼 뭐 학자도 유엔도 있습니다. 자기 기능을 우리는 덕을 봤죠. 6.25 때요. 그러나 유엔이 실질적인 어떤 그 불량 국가와의 대결에서 선량 국가가 유엔이 보호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때는. 유엔군이 전투를 치른 유일한 전쟁이 6.25입니다. 네, 글쎄요. 뭐.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커다랗게 기대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몇 가지만 하면 돼요. 바로 며칠 전에 쓰신 글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골디안 노트라는 게 굉장히 얽혀 있어서 풀리지가 않는 그런 매듭인데 그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한테 배주니까 심플 칼로 쫙 잘라니까 다 풀려버렸거든요. 말하자면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으려면 절대 안 풀려요. 내가 통계학으로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간단한 심플한 아이디어 가지고 뚫고 들어가야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1970년대 말 80년대 초기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바이폴라 양극 체제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소련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국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그 이란 외교관들이 다 인질로 잡혀가지고 웃기는 게 얼마나 웃기나 하면은 그 지미 카터가 거기다가 공군 전투기를 보냈어요.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런데 무장을 안 하고 보냈어요. 무장하는 전투기가 가서 뭐 하겠어요? 왜 무장을 안 하고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미 카터죠. 무능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또 헬리콥터가 갔는데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는데 헬리콥터 백업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극도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폴 케네디 같은 사람이 제국의 흥망에서 미국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나 일본, 중국이 앞으로 뜨게 될 것이다. 이런 설이 나올 때인데 거기다가 경제가 또 엄청나게 나빴어요. 그 당시에 주택담보 이자율이 13%를 넘어갔어요. 15%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뭐 보통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또 그 당시에 솔라 에너지, 재생산 에너지 한다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중에 또 마침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그 원자로 멜다운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지미 카터가 잘한 것처럼 됐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노조 문제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때는 미국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럼요. 그 한국에도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기억을 하는 거는 지미 카터 당시에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력자원. 동력자원부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럴 정도로 미국이 이제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그래서 미국이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단임 대통령으로 끝났죠. 그렇죠. 4년하고 선거에서 네, 레이건이 선거에서 졌습니다. 레이건한테 참패를 해버렸죠. 그때 레이건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한 기자가 불경기와 불황을 당신은 구분할 수 있느냐. 배우 출신인데 경제학 지식이 어느 정도나 되냐 그랬더니 불경기는 당신 이웃이 직업을 잃는 것이고 불황은 당신이 직업을 잃는 것이고 경기 회복은 지미 카터 씨가 직업을 잃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경우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국계 코미디언 자니윤. 네, 자니윤이 한 토크쇼에 나와서 미국 인질 자기는 확실한 해법이 있다. 조금만 더 있으면은 영주권 취득 그 횟수를 다 채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못 구해 왔으니까요. 차라리 이란 국적을 따게 해서 자기 발로 출국하게 만들면은 제일 합법적이고 간단한 거 아니냐라는 농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간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아야톨라 호메니가 바로 풀어줘 버렸어요. 네. 그냥 뭐 조건도 없이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고 확정 대법원 판결까지 난 다음에 수감 중이었죠. 사형수는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그러면 처형되는 네, 거고 집행이 됩니다. 네, 집행이 되는 건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미 카터가 당선됐더라면 다시 재선됐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레간 당선자가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김대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너는 끝인 줄 알아라. 그거를 누굴 시켜서 보냈어요. 이제 메시지를. 그러고 나서 레간이 취임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의 그 사형 선고가 무기형으로 감형됐다고요. 그게 81년이에요. 그리고 82년 말에 이제 풀려서 미국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단호하고 말한 거는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가 무지하게 나빴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부자감세. 그 밑에서 예산관리처. 네. 예산관리처의 그 디렉터가 그 레간의 아주 신복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웃긴다. 저게 어떻게 되느냐. 저건 누구 미신 믿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다. 그러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레간이 이거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데 여러분 부자들 돈 주면 부자들은 다 쓴다. 은행에서 다 투자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 세금을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 부자가 제일 혜택을 봐요.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레간이 한 게 스타워스 시작했잖아요. 국방비에 대해서는 이건 미래다, 스타워스는. 그래가지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걸 했다고요. 그리고 세금 줄이고, 국채 발행해서 국방력 강화하고, 그러면 규제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81년 8월에 그 관제사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13,000명인가 되는데. 근데 관제사들이 원래 대통령 선거 당시에 레간을 지지했다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급여를 더 올려달라면 처우 개선해달라고 하면서 파업을 하니까 레간이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시간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다 해고시킨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300명인가 돌아오고 나머지 좀 웃기네. 우리가 파업을 해버리면 미국 항공이 다 마비되는데. 그래서 파업을 하니까 오케이, you're fired. 그리고 정부의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은 일생 절대 정부에 못 들어온다. 그러고 나서 미국이 공항이 다 항공이 다 마비가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항공사 50%딱 줄여. 그러니까 비행기가 하루에 날아다녔던 50편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은퇴한 관제사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 다음에 군의 관제사가 많거든요. 군 관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해가지고 1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제사들 다시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한 1년 걸리거든요. 교육받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하고 1년 후에 다 미국에 정상 돌아왔다. 1년 동안은 뭐 엉망이었죠.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노조가 불법 파업을 못하게 된 거죠. 결국 그때 해고된 관제사들은 평생 동안 복직 못했습니다. 평생 복직 못하고 어느 정부직에도 가지를 못했어요. 정부 관리가 될 수가 네, 없었어요. 고소득 전문직이었는데 아무도 그 위치까지 다시 못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못 갔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스타워스 해가지고 소련하고 이 군비 경쟁했죠. 그 다음에 부자 감세했죠. 그 다음에 노조 불법 활동 불허했죠. 딱 세 가지 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지만 레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주택담보 이자가 13%, 14%, 5%, 6%로 내려. 이거만큼 확실한 업적이 네, 없는 거죠. 네. 경제가 그렇죠. 회복됐다는. 네. 그리고 경제가 네. 회복됐죠. 그리고 또 소련하고 무기 경쟁해가지고 소련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경제가 그걸로 경제가 무지하게 나빠지고 그래서 89년도에 결국은 소련 위성국들이 막 독립선언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독일도 그 당시에 동독이 붕괴됐잖아요. 붕괴돼가지고 이 동독 사람들이 막 저쪽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동독에 소련군이 30만 원인가 40만 명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어쩌지 못한 거예요. 서독 정부가 그 사람들 철군 비용, 뭐 생계 비용 다 지원했습니다. 난 그거는 내 기억에 안 나. 네, 그래가지고 철군하고 그 독일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간이 1981년도에 편 정책의 결과가 소련 붕괴. 그러니까 소련 붕괴라는 것이 이제 말하는 일당 독재가 붕괴된 거죠. 그 다음에 노조 그렇게 됐죠. 경제 좋아졌죠. 그래서 미국이 유니폴라가 된 거 아니에요. 바이폴라에서 다급 체제에서 네, 1급 체제가 일급 됐습니다. 체제로 돼버렸죠. 그 레간의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그 방법으로 세계 최강국이 됐고 경제도 안정시켰고 불법 노조 활동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똑같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죠. 지금 경제세 전 세계적으로 엉망이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했는데 불법 파업해서 불법을 왜 승인을 해줘요?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게 상식이고 공정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화물노조, 화물연대? 노조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화물연대에 항복을 했잖아요. 이 정권이. 원희룡이가 항복한 거 아니에요. 원희룡이가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윤석열이 안 된다고 그래야죠. 우리가 지금 고통이 좀 있더라도 고통을 참자 그래야 되는데 풀 생각부터 한 거 아니에요. 민노총이나 전교조가 아마 DJ 정권 때다 승인이 된 건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노조가 완전히 우리나라 이 민폐의 근원 아닙니까? 노조 가입률이 그리고 노조가 11%도 안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노조 민노총이 노조의 정치단체예요. 정치단체 성향이 더 그러면 북한 찬성 지원하고 미군 철수하고 사드 반대하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게 제일 앞장서 있었고, 그게 정치단체지. 왜 그 정치단체에 이게 국민이 항복을 해야 돼요? 저는 원희룡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원희룡 아웃.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국토부 장관 정말 잘못 시켰어요. 나는 원희룡이가 그래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제일 앞장서서 막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나는 이제 원희룡이 지지할 생각 전혀 없어요. 단호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무너지기 얼마 전에 고르바초프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했던 마지막 군축 회담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렵게 성사된 회담이었는데 불과 얼마 만에 회담 결렬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죠. 네, 그러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서 끝나고 89년, 그래도 가을인가? 동독이 붕괴하기 전에 브랜덴부르크 가서 tear down this wall 그러고 네, 고르바초프 씨 이 문을 이 담을 허무시오. 네, 뭐 그렇게 연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불과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담이 다 흘러서 네. 붕괴돼서 내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에도 언론 집회, 뭐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알았다. 근데 미국에는 freedom after speech, freedom after press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아주 고르바초프 꼼짝 못하게 현장에서 직격탄 날렸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된 거고, 또 동서독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아주 최악이던 미국 경제가 안정이 됐고, 또 노조의 불법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뭐 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불행하게. 단호함을 보여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죠.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합법은 합법이고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불법이 슬며시 합법이 되는 듯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국토부 장관 이번에 원희룡이 해고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임지고. 이게 뭐냐? 난 미안한 얘기지만 원희룡 씨를 그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의 풀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는 우파의 지지를 받을 값어치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불법 파업 말씀하셨으니까 마가렛 대처도 탄광노조, 그렇죠. 탄광노조 불법 파업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렇죠.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영국의 탄광노조는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가렛 대처는 외국산 석탄 수입해서 쟁여놓고 대비다 하고 사회 혼란 뭐 일어나겠지만 감당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설득해서 불법 파업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불법 파업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허리띠를 맵시다. 한마디만 쓰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원희룡이가 맨날 그 불법 노조하고 협상하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원희룡이가 협상을 해가지고 한 것을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끝났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정치력, 정치적 협상력이라는 거의 것은 불법이 아닌 사람들 그렇죠.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걸 풀어나가는 것이지, 네.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것은 그렇죠. 정치적 협상이 아니다. 아니죠. 항복한 거죠. 불법과 합법을 구분 못하고 불법을 끌어들여서 책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불법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중단하게 해서는 몰라요. 그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해주고 했다는 건 그건 극도로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치의 가장 기초 원칙을 깬 건데요. 공정과 상식으로 대통령 된 그런 공정과 상식 정부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갑갑하네요. 가깝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원희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서두에 북핵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핵개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 핵개발은 해주십시오. 간단해요. 북한이 7차 핵실험하는 순간 우리는 핵개발 시작한다. 그 선언만으로도 대한민국의 협상력, 외교부대에서의 협상력이 엄청나게 근데 그것도 또 증가할 단호해야 것이다. 돼요. 또 어디 뭐 국방부 장관,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하면 안 돼요. 네, 이건 이건 대통령 뜻이다. 대통령 뜻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거다.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장관이라는 놈이 불법과 합법도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한다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말의 무게가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단호해야 돼. 단호하고 단순해야 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한 말은 한다. 약속을 지킨다. 왜 약속 안 지켜요? 왜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해줘요? 일부 국민들은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전쟁해야죠. 얘기합니다. 그럼 노예로 살 거예요? 북한에서 노예로 살 거예요?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아니고 전쟁이냐 그냥 노예냐. 네. 아니 우크라이나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쟁이냐 노예냐. 평화냐 노예냐예요. 평화가 아니고 네. 전쟁이냐 노예냐. 네. 거기서 선택이죠. 전쟁이냐 노예냐라고 묻는다면 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일전불사를 외쳤던 나라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네, 뭐, 그 역사니까, 그건 이제, 장 박사가 더 잘 아실 건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너무 못해서 저렇게 전쟁이 나는 거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때 왜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러시아의 노예가 되란 얘기입니까? 라고 윤석열이 답을 쳤어야죠. 국민의힘도 멍청한 양반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야 돼, 이재명 씨한테. 지금도 젤렌스키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지금도 초보가 돼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공정과 상식이란 말을 했으면은 합법은 합법이고 불법은 불법이에요.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북한에 우리가 노예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한 말 약속을 지켜야 돼요. 공정과 상식이란 말을 했어요. 그럼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상식인지를 하나하나 모든 이슈에 그렇게 봐야 돼요. 불법으로 파업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상식이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 같은 그것도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치학자들 중에서 가장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을 강화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대표 선수를 북한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과 북한이 국제사회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대한민국 돈은 니들이 다 돼 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올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말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북한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의 노예가 안 되려면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뭐 그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영작 박사님은 고리디우스의 매듭 그냥 간단하게 단칼에 풀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핵개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당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각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상당히 위안이 된다고 할까요?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나라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